그러면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제로널리티 프루프를 했었죠. 익명성 쪽, 프라이버시. 자, 그래서 여기 뭐 GK 스나크 이런 걸 배웠었어요. 뭐 이 디테일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GK 스나크라고 하는 어떤 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알고리즘에다가 우리가 GK 스나크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뭔가 제공을 해줄 거예요. 얘가 이제 뭔가 증명을 만드는 프루브를 하는 앤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지, 그러니까 코드를 줘야 되겠죠. 코드에 해당되는 걸 주고 C라고 할게요. 코드. 그 다음에 여기에 입력 출력에 해당되는 입출력 값을 주고, 그리고 비밀 입력 값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면은 C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에는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그 다음에 비밀 입력에 해당하는 W가 있고, 요거를 우리가 위트니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쪽을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면은, 물론 이 속의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입력과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산을 해서 아웃풋이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주면 GK 스나크라고 하는 툴에서 뭘 만드냐면 증명을 만들어요. 증명의 어떤 파일이라는 값을 만들고, 그러면 이 증명 값과 그 다음에 입출력 값,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죠. 누구한테 주냐면 검증할 사람, 베리파이어한테 주면, 베리파이어는 알고리즘을 돌려요. 그래서 이 C라고 하는 코드, 사실 뭐 코드 자체는 필요 없지만 증명과 IO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W는 필요가 없죠. W 없이. 즉 비밀 정보 없이도 이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난리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제로의 프루프라고 얘기하거나 GK 스나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코인을 프라이빗하게 트랜스퍼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게 이제 G캐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볼 텐데,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블록체인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든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에 뭐가 들어가냐면 보낸 사람이 누구고, 받을 사람이 누구고, 얼마를 보냈고, 이게 사실은 다 적히는 거죠. 이게 이제 트랜잭션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는 건데, 이거를 G캐시에서는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얘를 G캐시에서는 받는 사람이 누군지 감출 거예요. 받는 사람이 누군지 감출 거고, 얼마나 받는지도 다 감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떤 커밋 값을 하나 만들 거예요. 커밋이라고 하는 건 해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받을지, 이런 내용이 다 커밋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캐시는 완전한 익명성을 가지고 있어요. 풀 프라이빗 페이먼트 시스템이고, 그리고 G캐시에서는 이제 두 개의 트랜잭션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G캐시 support two transactions. 트랜잭션 아웃풋. 사실 G캐시도 일종의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트랜잭션 아웃풋을 전해주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이름이 트랜스페어런트 트랜잭션. 이건 그냥 비트코인하고 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동일한 누가 누구에게 얼마 보낸다. 이거 그냥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 감춰져 있는 걸 우리 여기서는 실드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 실디드 트랜스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누구와 누구한테 보내는지 감춰져 있는 거죠. 어바니머스 트랜스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이 중에서 이제 트랜스페어런트는 우리가 이미 비트코인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거는 똑같은 걸 보면 되고 이제 두 번째 거 실디드 트랜스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실디드 트랜스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시 함수를 세 개를 쓸 거예요. H1이라고 하는 함수, H2, H3. 그래서 이걸 전부 다 그냥 해시 함수라고 보면 돼요. 암호학적 해시 함수라고 보면 되고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주소라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원래 뭐 비트코인에도 주소가 있는데 지캐시에서는 이 쉴드 트랜스퍼를 위해서 또 다른 주소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쉴드 주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쉴드 주소를 만드는 건 뭐 간단하게 뭔가 프라이빗 키를 하나 뽑고 랜덤하게 뽑고 그다음에 퍼블릭 키를 어떻게 만드냐면 퍼블릭 키는 그냥 SK를 해시한 거를 퍼블릭 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PK가 쉴디드 어드레스예요. 공개될 값이고 그 다음에 쉴디드 트랜잭션을 이제 만들 텐데 트랜잭션 아웃풋 이건 뭐냐면 이제 PK가 받는 거예요. PK라는 사람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PK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코인이라고 할 텐데 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웃풋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돈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오너가 지금 어떤 걸 갖고 있냐면 뭐 누군가 준 거겠죠. 이 사람한테 줘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게 현재 밸류 얼마를 갖고 있다는 V랑 그다음에 어떤 랜덤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에는 그러면 뭔가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이 돈이 진짜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블록체인에 뭔가 저장이 되는데 뭐가 저장이 되냐면 코인이라고 하는 값이 저장돼 있어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시한 값이에요. 뭘 해시한 거냐면 PK랑 V랑 R 이 세 개를 해시한 값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인이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으면 이 코인에 해당되는 PK 요 주인이죠. 요 사람이 V만큼의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블록체인에 저장돼 있는 거고. 그래서 PK가 누구냐면 오너의 주소라고 보면 돼요. 어드레스 오브 오너. 이 돈에 대한 주소, 주인이라고 보면 되고 V가 실제 밸류. 뭐 1비트코인, 2비트코인 하는 그리고 R은 그냥 랜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럼 실제 블록체인에 뭐가 들어있느냐? 블록체인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을 보면 블록체인은 세 가지 값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뭘 저장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 코인을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코인 값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 1, 코인 2. 이 코인만 봐서는 이게 누가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죠. 다 해시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을 쭉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로 다른 걸 뭘 갖고 있냐면 널리파이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널리파이어.
그래서 NF1, NF2 이런 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트도 저장이 되어 있죠. 트랜스페어런트는 누가 얼마 보낸다 이런 거 그냥 공개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비트코인과 같겠죠. 같은 정보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진 건 코인이라는 것과 널리파이라는 것, 이 두 개가 어떻게 되는 걸까? 요걸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이 두 개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Gcash에서는 요 코인, 요 값이 뭐 지워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펜드만 돼요. 그래서 뭔가 트랜스퍼를 하면 새로운 코인이 만들어지면 계속 더해져요. 그리고 뭐 돈을 어떻게 보냈다고 해서 옛날에 있던 코인이 없어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계속 더해지기만 해요. 그래서 코인은 지워지지 않아요. 계속 블록체인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추가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생기겠죠? 이래서 어떤 코인을 썼어요. 이걸 돈을 보내서 다른 사람 코인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이 가지겠어요. 그럼 이 코인은 또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없어지지 않았죠.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코인은 썼다는 걸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 알리는 게 널리파이어예요. 그래서 널리파이어는 뭐냐면 일종의 어떤 다른 정보예요. 뭐냐면 해당되는 코인을 사용했다는 그런 정보예요. 그래서 한 코인에 하나의 널리파이어가 대응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인2라는 걸 사용했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값, 널리파이어 2라는 값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코인2를 썼는데 그 다음번에 또 코인2를 쓰게 되면 널리파이어가 똑같은 값이 나와서 만약 널리파이어가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나오면 두 번째 쓰는 거는 리젝트해서 더블 스펜딩을 막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블록체인은 코인하고 널리파이어 두 개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트랜잭션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오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어떤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건 PK, V, 요 세 가지 값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코인을 이제 이 오너가 자기가 딴 사람한테 보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돈 일부를 빼서 이 사람한테 보내고 나머지 일부는 뭐 또 다른 사람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코인을 두 군데로 보낼 거예요. 한 군데는 뭐냐면 실드로 한번 보낼 거고요. 감춰져 있는 주소로 한번 보내보려고 생각해요. 감춰져 있는 주소로 누구한테 보내면 PK 프라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낼 거고 얼마만큼? V 프라임만큼 이렇게 보낼 거고 또 나머지는 트랜스페어런트로 보낼 거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페어런트로 누구한테? PK2 프라임한테 V2 프라임만큼 이만큼 보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코인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트랜잭션의 인풋이에요. 왜냐하면 이 코인을 사용해서 우리가 요 두 개의 값으로 바꿔서 딴 사람한테 보낼 거예요. 이게 트랜잭션의 아웃풋에 해당되는 값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족해야 될 조건은 인풋은 아웃풋 두 개의 합과 같아야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죠. 즉 우리가 원하는 거 이거야. 그래서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사실 V라고 하는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를 V 프라임을 PK 프라임이라는 사람한테 몰래 전달해 주고 싶고 V2 프라임이라는 값은 PK2 프라임한테 공개적으로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트랜잭션 어떻게 만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단계는 그러면 돈을 이제 비밀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비밀로 보내주려면 코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코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 새로운 코인을 우리가 코인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 프라임은 어떻게 만드냐면 hash2 pk 프라임이라는 사람이 받을 거죠. 그 다음에 v 프라임만큼 보내주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랜덤을 하나 뽑아가지고 랜덤을 집어넣어서 코인 프라임을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걸 할 때 당연히 R은 R 프라임을 랜덤으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PK 프라임한테 V 프라임이 얼마인지 R 프라임인지는 다 알려줘요. 뭐 어떤 식으로든 알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몰래 그냥 알려준다든지 이메일로 알려준다든지 뭐 암호화해서 알려주든지 어쨌든 PK 프라임 그 소유자 오너한테 V 프라임과 R 프라임을 몰래 알려줘야 돼요. 몰래. 그럼 두 번째 스텝은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요 코인을 이제 사용한 거잖아요. 사용했다는 걸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사용했다는 걸 등록해서 널리파이어를 계산할 거예요. 자, 이 코인을 사용했다는 걸 하기 위해서 널리파이어를 계산할 텐데 널리파이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해시를 써서 여기에 이제 코인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 이 코인의 소유자의 프라이빗 키를 집어넣을 거예요. 이 코인의 소유자의 프라이빗, 오너의 프라이빗 키를 넣어요. 그러면 자, 이 널리파이어는 디터미니스틱하죠. 만약 똑같은 코인을 그 소유자가 또 쓰는 경우에 똑같은 널리파이어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프라이빗 값은 변하는 값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널리파이어를 만들어서 그 코인을 쓰게 되면 그 코인을 또 쓰게 되면 똑같은 널리파이어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널리파이어를 보고 도대체 어떤 코인이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키포인트는 마이너, 그러니까 제3자겠죠. 마이너가 아무것도 모르게 어떤 것만 알 수 있냐면 어떤 코인이 사용됐다는 건 알아요. 썸 코인이 어떤 게 사용됐다는 건 아는데 그렇지만 어떤 게 사용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널리파이어를 딱 보면 자, 코인하고 널리파이어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이 널리파이어라는 값을 보고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1번 코인인지 2번 코인을 만든 건지 3번 코인을 만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려면 프라이빗 값을 알아야 되는데 프라이빗 값은 이 코인의 소유자만 아는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제3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널리파이어 값을 보면 이거에 원래 해당되는 코인이 뭐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널리파이어라고 하는 건 뭔가 여러 개 코인 중에 하나가 사용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뭐가 사용된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코인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인을 썼다는 널리파이어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과정이 정말로 제대로 한 건지 제3자는 알 수가 없죠. 코인 프라임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커밋을 할 수도 있고 널리파이도 아무렇게나 가지고 만들어서 썼다라고 할 수도 있고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텝 3에서는 이런 과정이 정말로 다 제대로 된 게 맞다라는 걸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 프루프를 만드는 거죠. GK 스나크 명시 증명
프루프를 만들고요. 이렇게 계산한 것들이 진짜로 맞게 계산한 거다. 그래서 IO에 해당되는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X라고 쓰면 얘는 뭐가 있냐면 이 커밋들을 쭉 모아놓을 수 있겠죠. 커밋들. 커밋들이 여러 개 있다고 했죠. 커밋 코인들, 코인이 여러 개 있다고 그랬죠. 코인 1, 코인 2, 코인 여러 개가 있어요. 코인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1024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코인들을 다 모아놓은 값, 어떤 대표 하나의 값, 그거를 우리가 집어넣을 텐데 그걸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 코인 값들을 해싱을 할 거예요. 해시하고 또 이 두 개를 해시하고 그리고 이거를 해시하고 해시된 거를 또 해시하고 또 이렇게 해시하고 쭉쭉쭉 가면 제일 위에 해시된 결과 하나 남아 있겠죠. 요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면 해시트리라고 그러죠. 해시트리. 자, 머클이라는 사람이 처음 만든 트리라서 머클 해시트리. 해시트리를 만들어서 요 해시트리의 루트 값, 제일 꼭대기에 있는 값, 그걸 이제 루트라고 할 텐데 이 루트 값을 우리가 여기다 적어 놓고요. 루트 값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이 뭔지가 다 정해져 있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코인들 밑에 게 다 정해지면 루트 값 하나가 딱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루트 값은 밑에 있는 모든 코인들을 다 대표하는 어떤 값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머클 트리의 루트 값과 그래서 루트 값을 보면 우리가 이거는 지금 현재 요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거겠구나 이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코인 새로 만들어지는 코인 그리고 널리파이어 그리고 공개적으로 보낼 돈 이런 것들을 이제 스테이트먼트로 넣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위트니스 감출값 비밀 정보는 자 우리가 위에서 계산했을 때 필요했던 비밀 정보들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계산할 때 널리파이어 계산할 때 SK 필요했었죠. 프라이빗 키. 그다음에 코인에 들어있던 밸류 값, 코인에 들어있던 랜덤 값, 그다음에 코인 프라임을 만들 때 사용했던 받는 사람의 퍼블릭 값, 받는 사람의 V 프라임, 그다음에 R 프라임. 그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코인이 이 머클 트리에 속한다는 것을 보이는 값들,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값들. 이걸 추가적으로 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여기 뭐 A란 값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먹글 추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먹글 추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값이 루트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C란 값이 이 머클 루트 상의 원소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면 어떤 값을 주면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A, B, C들을 다 줘가지고 다 트리를 만들면 루트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도 되겠죠. 어떤 정보만 있으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D, 여기는 E라고 그러고 여기는 F, G라고 할 때 C와 C가 G 안에 속한다. 만들어진다. 이걸 알려면 뭐만 있으면 되냐면 D란 값과 E란 값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C랑 D랑 해시를 하면 뭐가 나와요? F가 나오죠. 그 다음에 E랑 F랑 해시랑 뭐가 나와요? G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E랑 D만을 알고 있으면 그러면 C랑 D랑 해시하고 E랑 그 해시 아웃풋을 또 해시하면 G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끝에 요거 하나가 C 같은 게 머클줄 밑에 바닥에 있는 건데 그게 이 머클줄이 안에 들어가는 거다를 알려면 그거의 반대편에 해당되는 것들을 위로 쭉 따라가면서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코패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코패스 값들만 알면은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해시 해가지고 루트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이 C가 진짜로 이 머클트리 상의 어떤 원소가 맞다는 거고 만약에 C가 원소가 아니면 저렇게 되는 코패스를 못 찾고 해시해가지고 G가 넣도록 하는 그런 엘리먼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클 트리를 사용한 어떤 원소가 속한다, 즉 멤버십을 보이는 방법이죠. 이 경우에는 원소 밑에 있는 원소의 수가 n개면 해시를 몇 번 해보면 돼요? n개면 이게 원소가 맞는지 증명하려면 대충 코패스를 그 해시 연산을 대충 로그 n번 정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제일 바닥에 있는 게 n개면 트리 하이트는 로그 n이니까 대충 로그 n번 정도 해싱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패스 정보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코패스 정보인 거예요. 즉 코인이 이 루트 요 안에 들어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그런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제일 처음에 코인을 만든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어떤 질문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그 제일 앞에 그 스텝 1에서 코인을 만들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있는 김훈 학생은 코인을 질문이 어떤 거죠? 말로 해도 괜찮아요. 혹시 목소리 안 들리나요?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아, 네. 그 제일 앞에 코인을 만들고 시작한다고 했는데 코인을 원래 어쨌든 있는 걸 쓰는 거잖아요. 근데 코인을 만든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일 처음에 네. 일단은 아, 코인이 만들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그때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스텝 일단은 1에서요? 스텝 1에서는 아니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컨스트럭트 뉴 코인은 뭐냐면 요 코인 프라임을 만드는 걸 뉴 코인이라고 한 거예요. 아,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을 해서 새로운 코인, 코인 프라임을 만드는 것. 그걸 지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써서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지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게 지금 이런 걸 포함하는 어떤 서킷을 만들 거예요. 서킷. 서킷의 입력이 X고 그다음에 비밀 정보 W를 포함해 가지고 얘가 아웃풋을 내겠죠. 뭔가 제대로 됐으면 뭔가 아웃풋 0이든 1이든 뭔가 제대로 리턴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뭘 모든 걸 체크하냐면 이 서킷 안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보면 코인이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해시, 그다음에 소유자 PK, 그리고
V, R. 이런 형태의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맞는지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 이 코인은 누가 쓸 수 있어요? 누구만 쓸 수 있어요? 이 코인은 이 코인의 소유자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나 쓰면 안 되겠죠. 자, PK 이런 값은 아무나 다 아는 값이죠. 퍼블릭 키는 다 알고 있는 값이죠. V, V는 모르는 값일 수 있겠지만 뭐 찍어보면 몇 개 맞을 수 있고, R은 누가 아는 값이에요? R은 보통은 다 몰라요, 그렇죠? R을 아는 사람이 딱 두 명 있어요. 나랑 이 코인을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준 사람. 만들어준 사람. 그래서 두 명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코인은 나만 써야 되니까 나만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어요? 나만 알고 있는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PK라고 하는 거는 SK를 해시한 게 PK죠. 그렇죠? 그래서 이 SK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이 시계를 만족할 수 있는 SK를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거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SK를 아는 사람만 이 식을 만족하는 SK, PK 값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할 거냐면 아까 말했던 멤버십. 여기 이제 사실 되게 복잡한 거죠. 멤버십. 이제 루트를 가지고 코인을 집어넣어 가지고 코패스까지 다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해싱하고 하면 루트가 만들어진다 그거 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요거 뭐 이렇게 해싱하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해싱하고 또 뭐 여기 있는 거 해싱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루트가 만들어진다. 요 식이 이 안에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싱을 막 로그 n번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복잡한 식이에요. 이 안이 복잡한 식. 이런 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코인 새로 만들어졌죠. 코인 프라임. 얘는 PK 프라임 그 다음에 V 프라임 R 프라임을 만들어졌겠죠. 그 다음에 또 만족해야 될 게 뭐냐면 V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V 프라임과 V2 프라임은 값이 합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온 거랑 출력으로 나가는 게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출력으로 나가는데 얘가 음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음수를 보내고 퍼블릭하게 양수로 크게 줘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당연히 퍼블릭하게 가는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이런 조건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널리파이어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널리파이어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SK랑 현재 코인이랑 이렇게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을 서킷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W, 그러니까 비밀 입력, SK 이런 걸 다 제대로 줘가지고 R 다 줘가지고 제대로 준 사람은 이거에 대한 뭘 만들 수 있어요? 증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명이 다 만들어졌어요. 증명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스텝 4에선 트랜잭션이 만들어진 거죠. 뭘 하냐면 새로 만들어진 코인 그리고 널리파이어 제대로 된 거겠죠. 그 다음에 뭐 트랜스페어런트한 값들 트랜스페어런트는 V2 프라임이랑 PK 프라임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프루프 이거를 이제 보내주면 되겠죠. 마이너한테 블록체인에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돈을 쓸 사람한테는 V 프라임이 뭔지 R 프라임이 뭔지는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PK 프라임 돈 받을 사람한테는 V 프라임과 R 프라임 값을 주는 거고 왜냐하면 돈 쓸 때 보면 R 프라임 값을 알아야 되죠. R 값을 알아야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걸 보내고 나면 스텝 5에서는 마이너가 이런 트랜잭션을 받았죠. 그럼 마이너 이제 체크를 하겠죠. 첫 번째로 프루프가 맞는 건지 즉 코인 프라임과 널리파이어를 입력으로 주고 프루프 파일까지 줘가지고 맞는 건지 체크를 해보고
트랜스페어런트 이것도 뭐 다 맞게 된 건지 포맷도 맞고 뭐 음수도 없고 이런 걸 다 체크할 거고. 자, 두 번째로 또 체크할 게 뭐냐면 널리파이어가 이미 있었던 거면 돼야 안 돼요? 그럼 두 번 스펜딩 하는 걸로 보죠. 그래서 널리파이어 나온 게 새로운 거다. 널리파이어 리스트에 없다. 이거를 좀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널리파이어 리스트에 있었는데 또 널리파이어를 등록했다. 그럼 더블 스펜딩이니까.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다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렇게 되면 자, 이게 다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코인 프라임이 나왔죠. 이 코인 프라임도 이제 우리가 먹글치를 다시 등록해 줘 있죠. 하나 새로 코인 등록됐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먹글치 위에 등록을 해요. 그럼 당연히 루트가 새로 바뀌겠죠. 루트가 이제 새로운 루트로 바뀔 거고. 그리고 널리파이어도 등록을 해야 되겠죠. 널리파이어도 널리파이어 리스트에.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 것들 트랜스페런트는 UTX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언스펜드 아웃풋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베리파이어 입장, 마이너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어떤 코인이 사용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스테이먼트로 있는 거는 코인 프라이머인가 널리파이어만 있잖아요. 근데 널리파이어만 봐서는 이게 어떤 코인을 사용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알려면은 프라이빗 키를 알아야 되는데 프라이빗 키를 모르잖아요. 물론 나는 알겠죠. 프라이빗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코인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코인이 사용된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새로 코인이 만들어졌는데 그 코인을 누가 그러니까 얼마로 누구한테 보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면 왜 이 코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코인 프라임을 만드는데 어떤 코인을 썼는지를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할까?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이 코인을 누가 만들어서 줬겠죠? 뭐 밥이 만들어서 앨리스한테 줬겠죠? 그렇죠? 자, 이게 있고 만약에 이 코인이 사용된다, 사용이 돼서 어떤 코인 프라임으로 만들어진다 라는 걸 알면은 밥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준 게 일로 가서 일로 갔구나. 연결을 할 수가 있죠. 링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코인이 사용돼서 어떤 코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걸 알게 되면 링커빌리티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인과 코인 사이에 이 코인이 사용돼서 이 코인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으면 링커빌리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지캐시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이 사용된지 알 수가 없죠. 이 중에 하나가 사용돼서 뭔가 왔을 텐데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링커빌리티가 없죠. 그래서 언링커블하죠. 그래서 언링커블하고 그다음에 내용도 안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나니머스예요. 그래서 익명성이 제공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Gcache를 이해를 하면 이 Gcache의 응용들도 이런 스타일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Gcache에서 보면 딱 두세 가지밖에 없죠. 첫 번째로 코인이 들어가 있다. 멤버십. 어디에 속해 있다. 멤버십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코인을 사용하려면 그러면 코인에 해당되는 무슨 SK 값을 알아야 된다. 이런 프리 이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코인을 사용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널리파이어를 써서 더 이상 그 코인을 못 쓰게 만드는 거. 요 세 개. 요 세 개가 핵심인 거죠. 요 세 개를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서 영지증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러면 이런 류의 모든 것들에 다 적용이 가능해져요. 자, 질문 있나요? 지켓이?
잘 이해돼요? 잘 이해가 되면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GCA가 끝났고, 저렇게 증명하는 과정 한 번만 거치나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래도 찍어서 맞출 수 있느냐? 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SK? 네, 교수님, 그 해시 함수가 디터미니스틱 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그 반대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뭔가 SK를 예측해서 뭔가 그거를 찍어서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줄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과정을 뭔가 한 번만 이렇게 증명하는 과정을 한 번만 거치게 되면 찍어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몇 네. 번씩 이거를 그럼 반복하지 않고 딱 한 번만 하는 건가요? 한 번만 해요. 찍어서 맞출 수 있는데 SK가 256비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은 2의 256분의 1이에요. 발생 안 하는 확률이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GKP는 다 된 거고, 뭐 이 정도면 응용도 다 끝난 거고, 우리가 이제는 자, 이더리움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더리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의 차이점은 이더리움이 딱 두 가지를 더 지원해 주는 거죠.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또 하나는 어카운트. 이 두 개가 딱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어카운트는 사실은 크게 뭐 중요한 피처는 아니지만 스마트 컨트랙트 때문에 필요한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뭐냐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할 수 있는 게 돈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됐죠. 머니 트랜스퍼.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뭘 짜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돌릴 때 뭔가 정보가 필요할 텐데 그게 그 정보들이 다 어카운트에 있는 걸 가지고 어카운트에 있는 걸 읽고 거기다 쓰고 하는 용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뭐 간단하게 역사를 보고 어카운트가 어떤 거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거고 그다음에 이 스마트 컨트롤을 수행해야 될 텐데 그걸 수행하는 버추얼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고 해서 EVM이라고 부르죠. 이더리움을 돌리는 버추얼 머신 적응. 그리고 트랜잭션은 어떤 모양이 생겼을지. 자, 이런 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토리, 뭐 역사는 간단하게 하면 되겠죠. 이더리움은 컴퓨터를 만들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돌리자. 프로그램을 돌리면 좋겠다. 비트코인 위에 프로그램을 돌리자 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더리움이라는 거는 앱을 만들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 아니냐?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배울 때 스크립트 있었죠? 기억나요? 스크립트. 얘도 프로그램처럼 수행할 수 있었죠. 얘도 명령어 막 있었죠. 간단한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얘가 지원할 수 있는 명령어가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얘는 뭐가 안 되냐면 포룹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if문이 안 돼요. 그래서 if문이 되면 사실은 if가 되면 모든 게 다 돼요. if만 되면. 그래서 이더리움은 if, for 이런 게 된다고 보면 돼요. 그냥 일반적인 C 코드랑 똑같이. 그래서 투링 컴플리트라고 얘기하죠. 투링 컴플리트는 뭐냐면 투링 머신이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 컴퓨터 구조 시간에 배웠죠. 투링 머신. 그래서 투링 머신과 동일한 그래서 일반적인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쓸 수가 있고 이걸 컨트랙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는 어쨌든 그래서 프로그램인데 블록체인 상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마이너들이 수행을 해요. 블록체인이 쭉 있으면 여기 이제 마이너들이 다
블록체인들을 가지고 있죠. 쭉 저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뭔가 트랜잭션을 주면 마이너가 이 트랜잭션을 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수행해 가지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뭐 아니면 뭘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다 해서 다 하고 나서 이쪽에 다시 등록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이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디플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가 있죠. 돈만 내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들의 좋은 점은 내가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또 불러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미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말 잘 들어보고 있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내가 다른 서비스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다른 스마트 컨트랙터 부르고 이런 게 다 가능하죠. 자,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보면 여기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 블록체인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알렉스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렸어요. 저 프로그램 올린 거예요. 프로그램이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무나 이 프로그램을 호출할 수 있어요. 트랜잭션을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호출을 하면 그러면 이제 뭔가 트랜잭션 만들어지면 그럼 마이너들이 이 트랜잭션들을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수행을 하겠죠.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 스테이트를 막 바꿀 거예요. 그러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수행하는 동안에 이 이더리움 안에 있는 데이터들, 정보들은 막 이용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계정이라든지 뭐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불러가 거기 있는 내용이라든지 걸 다 불러서 볼 수가 있는데 못하는 건 뭐냐? 이 이더리움 바깥에 있는 내용은 참조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뭐 내가 뭐 하는데 현재 뭐 $1 환율이 얼마니까 그거에 따라서 뭔가 하겠다. 이런 거는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없죠. 그런 거 못해요. 뭐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면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안 되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 있는 정보만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정보만을 업데이트 쓸 수 있는 거고 외부에 있는 거는 불러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끔씩 외부에 있는 걸 불러 쓰고 싶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었는데 보험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었어요. 보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뭔가 사고가 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뭐 비행기가 연착이 되면 그러면 돈을 지불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면 비행기가 연착됐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비행기 정보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이런 정보는 이더리움 안에 없죠. 바깥에 있잖아요. 이들은 바깥에. 그래서 이들은 바깥에서 뭔가 정보를 읽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해주는 게 이제 우리가 오라클이라고 부르죠. 이런 역할을. 그래서 블록체인 바깥에 있는 정보를 읽어서 블록체인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거를 오라클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D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Decentralized 앱.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돌아가는 앱을 그냥 D앱이라 불러요. 블록체인에 돌아가는 앱. 우리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얘기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블록체인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면 되고 이더리움이 쭉 있으면 이더리움 안에 돌아가는 코드들 이런 코드들이 스마트 컨트랙트고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는 일종의 서버 프로그래밍이랑 비슷해요. 서버가 돌리는 프로그램, 마이너가 돌리는 프로그램이고 그럼 클라이언트가 돌리는 프로그램도 있겠죠. 클라이언트가 유저 인터페이스 통해서 뭐 버튼 누르고 이런 건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게 웹 같은 걸 많이 쓰죠. 웹을 쓸 수도 있고 뭐 앱을 쓸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죠. 이런 거 GUI까지 다 합쳐서 이런 이제 GUI 뭐 이런 걸 다 합쳐서 우리가 D앱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랑 유저 클라이언트 쪽까지 다 합쳐서. 그래서 보면 스마트 컨트랙트랑 프론트엔드 UI까지 다 합쳐서 D앱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수암이나 위스퍼는 특별히 안 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면 DF 같은 경우에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DF의 구조가 일단 뭐 우리가 이제 웹으로 생각하면 클라이언트라 생각할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 웹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냥 뭐 안드로이드 앱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뭐 웹이라고 쓰면 웹 브라우저에서 뭐 클릭 같은 걸 하면 이게 웹3 형태로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넘어가고 이게 얘가 이제 다시 EVM 쪽, 이더리움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쪽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을 하고 상태를 바꾸고 이런 것들을 얘가 읽어와가지고 UI에서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마이너들끼리는 서로 상태를 바꾼 다음에 합의 컨센서스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블럭을 서로 똑같이 일치하도록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마이너에 어느 쪽이든 붙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웹 서비스, 클라이언트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웹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웹 서버한테로 가죠. 웹 서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면 대답을 해주고 또는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중심으로 두고 동작을 할 거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주는 게 그냥 블록체인이에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쿼리문밖에 없죠. 인서트, 뭐 셀렉트,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제 블록체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냥 코드까지 수행 가능하다. 그래서 이 코드를 EVM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뭔가 상태를 변화시켜 주니까 마치 그냥 데이터베이스 바꾸듯이 바꿔주는 거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여러 개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요청을 해주면 똑같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히스토리 보면 2013년도에 비탈릭 부테린이 시작을 했죠. 비탈릭 부테린이 아마 시작했을 때 나이가 여러분들 정도 나이였을 것 같아요. 지금도 나이가 되게 젊죠. 30대 초반이니까. 그래서 되게 젊은 친구고. 그래서 본사는 스위스랜드, 스위스에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더리움 매니지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단체를 만들어서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이제 뭘 만들었냐면 다오를 만들었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그래서 탈중화된 단체를 만들어서 다 서로 책임 안 지고 그냥 투표를 가지고 뭔가 이들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단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이때 이제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돈이 해커에서 5천만 불 정도가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쭉 커지고 있다가 이때 이제 해킹이 나서 돈이 막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다오에서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지워버리고 다시 블럭을 만들자. 이렇게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 우리가 하드 포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드 포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드 포킹에서 지금 오고 있는 게 그냥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이더리움이고 그런데 일부는 이 하드 포킹을 동의하지 않고 그냥 이거 해킹된 상태로 계속 자기는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독립적으로 두 개의 블록체인으로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뭐 메이저는 이쪽이죠, 지금 이제. 그래서 하드 포크가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몇 가지 버전들이 있죠. 지금 현재가 아마 컨스탄티노플일 거고 아마 이름이 전부 다 그 지역명을 따랐다고 해요. 지역명을 따랐다고 하고
새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뭔가 버전업 해가지고 좀 알고리즘도 바꾸고 뭐 합의 시간도 바꾸고 블록 생성 시간도 바꾸고 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레니티가 2.0, 이드럼 2.0이 지금 이제 론칭은 됐죠. 아직 뭐 서비스하거나 뭐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드럼 2.0 같은 경우에는 POW 대신 프로프 워크 대신 POS 캐스퍼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써서 블록 생성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성능을 올리려고 샤딩이라고 트랜잭션들을 나눠 가지고 체크하는 방법을 쓰겠다라고 했고, 버추얼 머신도 원래 1.0은 EVM을 썼는데 이들은 버추얼 머신 썼는데 여기서는 와즘을 쓰겠다. 와즘이 웹 어셈블리죠. 웹 어셈블리. 원래 여러분들 이제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브라우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랭귀지가 뭐가 있어요? 브라우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언어. HTML 수행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어요? 뭐 CSS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이런 게 되죠. 그렇죠? 이것들은 다 어떤 랭귀지예요, 사실? 자바스크립트 이런 거. 하이 레벨 랭귀지죠. 그렇죠? 고순위 언어잖아요, 그냥 거의. C를 못하죠. C 언어를 못하죠. 그다음에 뭐 자바 애플릿은 됐지만 자바 자체는 안 되죠. 뭔가 고수준의 언어들은 이런 우리가 언어들은 못해요.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언어들도 좀 수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웹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뭘 했냐면 하이 레벨 랭귀지가 아닌 로우 레벨 랭귀지를 정의했어요. 그게 웹 어셈블리죠. 한마디로 그냥 기계어 같은 걸 정의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기계어 같은 걸 정의해서 이 기계어를 웹 브라우저에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C 코드를 컴파일해서 웹 어셈블리로 만들 수 있고 뭐 C++를 컴파일해서 만들고 이렇게 만들면 C 코드로 만든 그런 응용도 웹 브라우저에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웹 어셈블리고 이걸 우리가 와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이 와즘을 이드럼에 맞게 조금 고친 게 이 와즘이야. 그래서 이 와즘을 2.0부터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그 외에도 계속 이제 뭐 피처들이 있는데 계속 이 피처들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드럼의 그 모델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어카운트를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스테이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드럼은 기본적으로 어카운트 베이스드 모델이에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무슨 모델일까요? 비트코인에서는 돈을 보내려면 과거의 트랜잭션의 아웃풋 값을 참조해서 보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트랜잭션 아웃풋을 참조하는데 그 트랜잭션 아웃풋은 사용된 적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unspent 트랜잭션 아웃풋, 그래서 UTXO 모델이라고 불러요. 이드럼은 UTXO가 아니라 사람마다 자기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 돈이 들어있고 그 계좌의 돈을 빼서 보내거나 다시 집어넣거나 그런 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드럼 같은 경우에는 각 주소마다 밸런스를 저장하고 있는데 이 밸런스가 어카운트다. 마치 그냥 기존의 은행 같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UTX 모델이고 UTX 모델이기 때문에 뭐 그 UTXO가 사용되는지 안 사용되는지 다 체크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점이 있는 거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어카운트를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정의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더리움에는 이 어카운트를 관리하는데 상당히 오버헤드가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카운트를 보면 두 가지 어카운트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external owned 어카운트. 그러니까 그냥 각각의 유저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카운트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죠. 그래서 이더가 얼마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서명키, 프라이빗 키로 서명해가지고 돈을 보낼 때 쓸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진짜 그냥 돈을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EOA가 당연히 트랜잭션을 보내는 용도로 그러니까 가스피를 내는 용도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뭐 앨리스도 EOA를 가지고 있고
밥도 EOA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각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익스터널 바운드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고 했죠. 이더럼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는 그냥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코드, 일종의 코드인데 이 코드가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가 있어요. 이 코드를 우리가 부르거나 아니면 이 코드에 돈을 집어넣거나 아니면 이 코드에서 돈을 빼서 내 계좌에 넣거나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코드도 일종의 하나의 사람처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위한 어카운트를 우리가 컨트랙터 어카운트로 불러요. 그래서 코드도 일종의 하나의 사람으로 보는 거죠. 얘도 이더럼 밸런스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더럼을 빼려면 이 안에 있는 코드가 수행되는 코드가 자기한테서 빼서 누구한테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수행을 해야 돼요. 코드. 만약에 스마트 코드를 막 짰어요. 짜가지고 짰는데 내가 여기서 돈을 빼서 일로 보내줬는데 여기서 돈을 빼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이는 거예요. 이더리움을 더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코딩을 잘못 짜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잘못 짜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 어카운트에는 들어갔는데 빼는 방법이 없으면 돈이 묶이고 돈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죠. 사실 그렇게 잘못 짠 스마트 컨트랙트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수백만 불의 돈이 날아가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코드랑 관련이 있죠. 그리고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또 다른 컨트랙트를 또 부를 수 있어요. 다른 컨트랙트를. 얘가 또 다른 컨트랙트를 또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복잡한 걸 할 때 내가 뭔가 간단한 거 하고 나머지는 다른 이미 되어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불러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EOA에서 내가 돈을 내서 CA에 있는 어떤 뭐 스마트 컨트롤을 부를 수 있고 얘가 또 뭐 다른 애를 또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EOA랑 CA를 관계를 보면 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EOA예요. 그리고 이 자기 어카운트 보면 그 주소에 보면 뭐가 있냐면 돈이 얼마가 있다.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정보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죠. 그리고 컨트랙트도 마치 사람처럼 해당되는 주소에 뭐 돈이 얼마가 있는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 더 있죠. 이게 코드니까 이 코드에 대한 해치값 뭐 그다음에 이 코드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수행하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도 이제 뭔가 저장돼야 될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변수들을 저장하는 스토리지 공간이 있고 이 스토리지에 대한 해시값도 있어서 얘는 일종의 상태 정보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상태 정보. 이런 게 어카운트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보내거나 하려면 프라이빗 키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EOA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있는데 CA는 프라이빗 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CA는 없어요. CA는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뭐 서명을 통해서 돈을 이전하는 게 아니죠. 그냥 코드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요. EOA만 서명 키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자기 돈을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마 그냥 ECDSA 서명 알고리즘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주소라고 하는 건 ECDSA는 보면 서명 키가 있고 베리피케이션 키가 있거든요. 확인 키가. 이 확인 키를 해싱을 해가지고 해싱을 하면 값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길게 256비트. 이 중에서 마지막 40개의 캐릭터만 썼대요. 40개의 캐릭터잖아요. 캐릭터는 몇 비트예요?
원 캐릭터는 아스키로 따지면 8비트죠? 맞나? 아니구나. 이게 지금 캐릭터는 게 헥사데시밀인 것 같아요. 헥사데시밀. 그래서 어드레스가 42개의 캐릭터, 헥사 코드라고 보면 돼. 헥사. 그래서 헥사 40개. 그러면 얼마예요? 몇 비트예요? 원 헥사가 4비트잖아요, 그렇죠? 16진수니까. 그래서 160비트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256비트 중에서 끝에 160비트만 가지고 요거를 헥사 코드로 바꾸는 게 주소예요. 그래서 헥사 코드로 쭉 40개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헥사로 나타나면 공헥스로 시작하죠, 헥사는. 그래서 이 문자 2개 해가지고 42글자로 적혀 있다. 이건데 실제로는 어쨌든 헥사데시말로 160비트, 그러니까 바이 이진수로 160비트가 주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주소하는 건 프라이빗 키 만들고 해당되는 퍼블릭 키 만들고 그다음에 해싱해서 주소 만들고 그다음에 헥사 40개 그래가지고 160비트를 어드레스 썼다. 그게 끝이죠. 뭐 여러 개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EOA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는 이거는 이제 서명 알고리즘에서 나오는 거고, 해시해가지고 주소를 만드는 거고, 컨트랙트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 이런 게 없죠. 서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코드, 해당되는 코드의 주소가, 그러니까 등록을 하게 되면 나오는 그 주소가 있거든요. 그 주소가 그냥 주소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돈을 빠는 방법도 다르고 돈을 보내는 방법도 다른 거죠. 컨트랙터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누구한테 보낼 때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컨트랙터 어카운트에 들어있는 함수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요. 이 함수에서 돈을 보내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거고, 이런 함수가 없다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들어있는 돈을 우리가 빼낼 방법이 없는 거죠. 자,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뭐 이더리움의 간단한 역사랑 어카운트랑 그다음에 티켓이 되었고, 나머지 계속해서 진행해 가도록 합시다. 자,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다음 주에 봅시다. 바이.